정주영의 깨달음. 1915년 지금의 북한 땅에서 가난한 한국 농민에게서 태어난 정주영은 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10대 때 여러 번 집을 떠나 다양한 직업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배웠습니다.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가족농장에서 일하도록 그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탈출에서 그는 서울행 기차표를 얻기 위해 아버지의 소를 팔았죠. 정주영은 서울에서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과는 불과 6개월 만에 승진으로 이어져 매장의 회계를 처리하고 사업 감각을 연마했습니다. 1937년 병약한 가게 주인이 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사업은 1939년 일본이 부과한 쌀 배급으로 인해 문을 닫을 때까지 번창했습니다.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정주영은 곧 서울로 돌아왔죠. 그는 저축한 돈을 작은 차고에 투자하여 자동차 수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년 안에 그의 차고는 70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1943년에 일본군은 그에게 전쟁 지원을 위해 자신의 차고를 철강공장과 합치도록 강요했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사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1946년 한국이 해방된 후 정 회장은 국가부흥과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기대하며 남은 돈으로 현대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도박은 성공하여 그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998년 정주영은 남쪽으로의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소 한 마리에 대한 서만으로 DMZ를 통해 소 1,001마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항상 자신이 소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우리 민족은 진실성을 바쳤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의 힘을 사용했다. 확신은 불굴의 노력을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의 열쇠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주영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주영의 깨달음.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사고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대단한 모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험이 없으면 제자리 걸음 다음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은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에 만족하고 해이해져서는 도로 주저앉게 되기 십상이죠. 학자들은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하고 그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와 경제에는 기적이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 또한 수치로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정신력으로 실현된 데 대한 공색한 변명일 뿐이죠. 확실히 우리는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정신, 열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어 이룬 것이죠.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 신념은 불굴의 노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정신, 이것이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나는 인간이 스스로 한계라고 규정짓는 일에 도전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기쁨을 보람으로 오늘까지 기업을 해왔고 오늘도 여일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열심히 활용해서 가능성을 가능으로 이루었던 것이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배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적극적인 생각, 진취적인 자세로 작은 경험을 확대해서 큰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평생 주저해 본 일이 없을 뿐입니다. 목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상응한 노력만 쏟아부으면 누구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세계 수준의 기업 경영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모양이지만 나 자신은 나를 자본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입니다. 정주영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건희의 깨달음. 고독은 사색을 낳게 하고 사색은 자식을 성장시킨다는 교훈은 아마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삼남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의 엄명을 받고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은 그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 1963년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을 배우라는 엄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는 작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야속한 마음을 접어두고 건희는 홀로 서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인이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듭된 사색으로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죠. 얼마 안 가서 내가 일본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자문자답으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민한 나이에 많은 것을 겪고 배웠습니다. 고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일본의 차별구조에 대한 분노 등 모든 감정을 두루두루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유학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이건희 회장은 선친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호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그에게는 의도적으로 검약정신을 몸에 배이게 하고 배고픈 생활을 견디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새삼 뼈에 사무쳐 오기 때문이었죠. 이병철은 자녀들에게 매우 엄격한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시 부친으로부터 건희는 남다른 총애를 받았습니다. 일본 와사대학 상하부를 졸업한 이건희는 1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던 해인 1966년 동양방송에 입사합니다. 부친 이병철이 동양방송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특히 삼남 건희를 그곳에 입사토록 한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중앙 매스컴을 제외하고 삼성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비 사건 이후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죠. 따라서 한때 건희에게 매스컴의 경영을 맡아줄 것을 권했던 이병철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후일 알려진 일이지만 삼성의 장자 체제가 무중력 상태에 빠졌을 때도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해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한 것이 바로 이건희였고 이병철은 이때부터 내심 건희를 삼성의 계승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보낼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일본으로 보내 고독 속에서 사색토록 한 것이 아니겠냐는 아주 긴 의문에 대한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고독을 배웠다. 그래서 홀로서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건희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건희의 깨달음.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뇨한 위원장이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는 이야기는 지난 1993년 신경영선언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2020년 10월 25일 새벽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진기술의 습득과 첨단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위기다. 왜냐하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자만심이 생기기 쉽고 나태해져 퇴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남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바로 삼성의 위기라고 규정지었던 것이죠.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이건희 회장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총체적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깃발을 들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건희 회장의 위기의식은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 몽땅 바꿔보자는 극단적인 슬로건으로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인류가 아니면 영원히 대열에서 낙오되어 버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삼성의 현 위치를 적나라하게 확인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느낀 삼성의 위기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6년은 지난 듯한 느낌입니다. 문제의 출발은 우리 자신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회의를 통해 나와 중역들이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크게는 기업과 정부가 각각 겉돌아 나라 경제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놓고 몽땅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꺼낸 깨달음이었습니다. 김호중의 깨달음. 젊은 시절 나는 가난했지만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꾸만 주려고 했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움켜쥐고 쓸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어찌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죠.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의 개념을 이처럼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선이나 배품의 의미 또한 다시 새겨야 할 것이죠. 도대체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양이나 내가 확보하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 따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빈곤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남을 위해 산다는 철학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도 깨닫기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이 철학을 생활화시키며 살아갈 작정입니다.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양 문명의 폐해 가운데 하나인 편협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원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행복은 사랑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사랑 속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것은 너나 없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를 모릅니다. 나도 물론 잘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때, 남을 사랑할 때 행복이 움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호중의 깨달음이었습니다.